자, 이번 시간은 11페이지의 핵심 정리 22번부터 마지막 시간 들어갑니다. 22번.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 이것도 우리 최근에 났던 시험 문제와 관련돼서 꼭 알아둘 게 있습니다. 자, 정지 조건, 해제 조건. 먼저 조건이라는 게 뭐냐? 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장래의 발생이 확실한 기한과 구분된다. 도대체 무슨 말을 써놓은 건지 알아둘 수가 없어. 그죠? 전부 다 법률 용어라서. 그냥 쉽게 말하면 뭐죠? 조건.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할지 안 할지 지금 안다 모른다. 지금은 몰라요. 다만 그러한 사실이 발생한다면 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실이 발생할지 안 할지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불확실하지만 불확실하게 그냥 모르겠지만 이렇게 발생이 된다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저렇게 된다면 그때는 내가 너한테 뭐뭐 해줄게 뭐 할게 라고 한다면 이걸 뭐란다?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기한은 장래 발생할 게 확실할 때 그건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게 조건이니까 기한 보자. 내일 비가 온다면 내가 너한테 우산을 사줄게 라는 말하고 비가 오면 너한테 우산을 사줄게 라는 말하고 차이점이 뭘까? 내일 비가 온다면 내가 너한테 우산을 사줄게 라고 얘기했어. 그 말하고 비가 오면 우산 사줄게 라고 얘기했어. 차이점이 뭐죠? 앞에 건 조건이 되고 뒤에 건 뭐가 된다? 기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장래 발생할지 않을지 불확실하다 그랬죠? 그럼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는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죠. 그 많은 날 중에 내일 비가 온다. 내일이라고 찍었잖아. 그건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비가 온다면 이런 건 뭐가 된다? 조건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비가 온다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비는 온다 안 온다? 내일이란 말이 빠졌어. 비는 쉽게 말하면 언젠가는 온다 안 온다? 언젠가는 오겠죠. 집까지 거 뭐 1년 내에 한 번도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다 뒤지는 거지. 그죠? 말이 안 되잖아. 언젠가는 비 올 거야. 그럼 비 오면 사준다 했잖아. 장래 발생이 뭐한 거야? 확실한 거죠. 그죠? 비가 온다는 게 불확실한 게 아니야. 오는 건 확실해. 다만 언제 올 거냐? 이게 불확실한 거죠. 그죠? 내일 올다 안 온다? 그건 모르죠. 불확실한 거죠. 따라서 내일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그건 조건이 되는 거고 그냥 비가 온다면 우산 사줄게 하면 그건 기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장래 발생이 할지 안 할지가 불확실한 거. 그건 뭐가 된다? 조건이 된다. 그렇게만 정리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 조건이 뭐뭐 있다?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둘로 나눠진다. 이걸 구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지 조건이라는 건 뭐다냐? 쉽게 보면 보세요. 자, 거기 예를 들었죠. 거기 밑에 쓰면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사주겠다. 자, 지금 내가 조건을 제시합니다. 지금 조건을 제시하면서 뭐랬죠? 시험에 합격하면 이게 뭐죠? 합격이라는 게 여기야. 그럼 뭐 하겠다? 그때 와서 내가 차를 사주겠다. 자, 이거 사주겠다. 기부 줄게. 뭐 하면? 합격하면 차 사주겠다 그랬죠. 그러면 합격 못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 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조건을 제시하는 지금 이때 이거 합격하는 게 뭐죠? 조건의 성취라고 합니다. 이게 합격이 조건 성취잖아. 조건이라는 게 이루어진 거죠? 지금 조건을 제시하면서 네가 이때까지 내가 내년에 너희들이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그때 차를 사주겠잖아. 그러면 조건이 성취돼야 그래야지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효과가 소멸된 거예요? 효과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효과가 이때부터 발생합니다. 조건이 성취돼야 차를 사줘야 될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야. 따라서 시험에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사줘도 되는 거야.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부터 그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법률 효력이 발생하는 거. 그때부터 효력이라고 쓰자. 효과라고 쓰지 말고 효력이 발생하는 거. 요거는 뭐라 부른다? 지금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안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정지되어 있고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걸 무슨 조건이 된다? 그건 정지 조건이 됩니다. 반면에 자, 네가 시험 합격할 때까지 내가 뭐 한다? 이건 무슨 조건? 이게 정지 조건이에요. 지금은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야. 반면에 지금 조건을 제시하면서 뭐라고 했나요? 너 시험 합격할 때까지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줄게 라고 했어. 너 시험 합격할 때까지 내가 100만 원 줄게. 그러면 일단은 100만 원 준다는 건 지금부터 뭐 해야 돼? 줘야 돼. 매달
100만 원씩 줄게 라고 했어. 100만 원 줄게 라고 했으면 지금부터 뭐 한다는 얘기야? 주겠다는 얘기야. 언제까지?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그럼 여기 합격하면은 그때 뭐가 됐죠? 조건이 성취된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는 뭐 한다? 그 100만 원은 주겠다는 여기까지 뭐가 이게 효력이 이미 발생한 거죠. 이 발생한 게 조건이 성취되는 순간 그 효력이 뭐 된다? 소멸된다. 그때는 효력이 소멸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붙을 때까지만 100만 원씩 준다 했을까? 시험 붙으면 끝난 거야. 이걸 무슨 조건에 한다? 일단 해제 조건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때부터 100만 원을 준다고 그랬잖아. 효력이 발생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효력이 뭐 된 거야? 해제된 거죠. 그죠? 돈 준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지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해제됐다가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 소멸해버립니다. 이런 걸 무슨 조건을 한다? 해제 조건을 한다. 그래서 정지 조건은 지금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시작되는 것. 그건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지금부터 효력은 미리 발생시켜놓고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이 뭐 되는 거? 소멸되는 것. 이거는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셨죠? 요거와 관련돼서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여러 번 나왔던 질문이 있어. 그것만 먼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대위권과 구상권이라고 나왔는데 용어 필요해. 대위라는 게 뭐죠? 대위. 한자로 쓰면 그렇죠. 대신 그 지위에 쓴다. 대위권. 그래서 대신 그 지위에 쓴다. 대위란 말이야. 거기 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이 친구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1억을 빌려주면서 이 친구의 집을 뭘 해서 담보로 하려고 저당을 설치해놨어. 그런데 이 친구가 뭘 했죠? 저 보험회사에다가 화재보험을 들어놨어. 건물에 대해서. 그런데 나중에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1억을 빌려줬는데 갚을 때가 됐는데 이 친구가 집에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다 타버렸어. 그럼 이 친구 집을 보고선 담보로 잡고서 내가 빌려준 건데 돈을 회수를 못하게 됐잖아. 그러면 이 친구가 가입한 뭐 있죠? 화재보험금. 그럼 보험에서 화재보험금 주게 돼 있죠? 그 화재보험금을 내가 대신 받는 겁니다. 이 친구가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이 친구한테 받을 수 있는 그 돈 빌려준 거에 대한 1억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화재보험금 1억을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거. 이걸 뭐란다? 대신 그 지위를 갖는다. 이 친구가 행사할 권리를 대신 내가 그 지위를 갖는다. 이게 대위권이야. 그래서 이 친구가 행사할 걸 내가 행사했다. 그런 건 대위권이라고 표현하죠. 또 구상권도 비슷해요. 타인을 위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반환 청구의 권리를 말한단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이 친구한테 1억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기다가 1억을 빌렸습니다. 저 친구한테 1억을 빌렸어. 그럼 저 친구가 빌려줬으니까 뭐가 되죠? 채권자. 빌린 사람을 뭐라 한다? 채무자. 빌렸어. 근데 그냥 1억 빌려줄까? 이 친구 뭘 보고 1억을 빌려줄 게 뭐 있어, 그죠? 그러다 뭐 했죠? 나를 튼튼한 재력이 있다고 나를 뭐라고 했죠? 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럼 내가 보증인이 된 거죠. 그럼 저 친구가 만약에 이 친구가 1억을 저기다 못 갚으면 누가 대신 갚겠다는 얘기야? 내가 대신 저 친구한테 1억을 갚겠다고 했어. 그게 보증서인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날짜가 됐는데 1억을 갚아서 못 갚았어? 못 갚았습니다. 그럼 저 친구는 누구한테 달란다? 당연히 나한테 달라고 할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 그죠? 그럼 내가 저 친구한테 갚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대신 갚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갚아야 될 걸 내가 대신 갚고 나는 누구한테? 이 친구한테 그 돈 달라고 다시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요구할 수 있죠. 그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 친구가 갚아야 될 걸 안 갚았으니까 내가 대신 갚고 다시 이 친구한테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들. 이거는 일종의 구상권을 한단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했다는 건 이 사람이 갚아야 될 걸 이 친구가 저 친구한테 돈 갚아야 될 거 있죠? 1억? 그걸 갚지 않아서 누가 갚았어? 내가 대신 1억을 갚아줬죠. 그럼 이 친구한테 내가 다시 1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청구하는 거. 이걸 뭐란다? 그걸 구상권을 하자. 그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자, 지참 채무와 추심 채무란 말이죠. 채무라는 게 뭐죠? 갚아야 될 의무, 채권, 받을 권리 이렇게 생각해요. 채권, 받을 권리, 채권자,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채무자,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자. 그 채권자, 채무자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법률 용어고. 그래서 채무라는 거죠. 갚아야 될 의무. 근데 지참이라는 건 뭐죠? 지참이 뭐야? 지참했다. 내가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봐봐. 내가 이 친구한테 1억을 빌렸습니다.
그럼 갚을 때 의무잖아. 갚잖아. 의무, 채무. 갚을 때 내가 가지고 가서 갚아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 친구가 와서 받아야 됩니까? 이 친구가 와서 받아야 되죠? 아니야? 갚을 때는, 빌릴 때는 수순 빌고선 빌리고, 그죠? 갚을 때는 오히려 돈 빌려준 사람이 의리돼가지고 쫓아와서 받아야 되는 이런 개 같은 현실. 문제가 있는 거죠. 저도 지금 그런 현상이 있어요, 지금. 어디 사업을 벌려는 게 있는데, 갚을 놈이 안 갚아가지고 지금 맨날 쫓아가서 달려가는 중인데,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원래는 뭐 해야 돼? 지참채무예요. 내가 돈을 빌렸으면 그 빌린 현장 또는 그 사람 영업소나 현장에 내가 갖고 가서 갚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빌려왔으니까 쫓아가서 갚아야죠. 이걸 뭐란다? 지참채무.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반대인 경우가 있어. 누가? 오히려 갚아야 될 사람이 갖고 가서 받는 게 아니고 받을 사람이 와서 받아가는 거. 이걸 뭐란다? 추심채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험으로 한번 가봐. 보면서. 보험료. 원래는 누가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낼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에 대해서는 뭐가 되는 거야? 채무자가 되는 거야. 보험자가 뭐가 되는 거고? 채권자. 보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채권자. 보험자.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 보험 계약자. 채무자죠. 그러면 원래는 누가 갖고 가야 돼? 계약자가 보험료를 들고 보험자 영업소에 가서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실제는 보험 설계사나 보험 대리점이 와가지고 받아가죠? 그러면 갖고 가야 될 의무가 뭐 되죠? 추심채무인데 그게 거꾸로 보험자가 와가지고 설계사나 대리점 와서 받아가니까 무슨 채무화 되어 있다? 추심채무화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원래는 지참채무인데 보험자가 직접 와서 받아간다면 그거는 추심채무화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보험금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예요. 자, 원래 보험금은 누가 갖고 와야 돼? 보험자가 쥐들이 보험금 들고 누구한테 이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받을 사람한테 갖다 줘야 되죠. 왜? 채무자가 채권자에 다 갖다 줘야 된다 그랬잖아. 이거 무슨 채무? 지참채무. 갖고 와야 되잖아. 근데 실제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약관에 보면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셔가지고, 그죠? 이거 작성해서 그래서 가까운 영업소에 와서 보험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에 고지라로 써놨잖아. 원래는 쥐들이 갖고 와야 될 지참채무인데 약관에서는 거꾸로 계약자가 서류를 준비해서 갖고 와서 그 보험자 영업소에 와서 받아가랍니다. 이거 무슨 채무였죠? 추심채무화 되었다. 그래서 보통 그게 지참채무와 추심채무의 구분이다. 아셨죠?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도 나가면서 나오니까 참고하도록 합니다. 자, 보증채무. 자, 보증채무라는 건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여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뭐란다? 보증채무. 아까 내가 이 친구가 저 친구한테 돈을 빌렸다 그랬죠? 그럼 갚아야 되잖아. 근데 나중에 안 갚을 걸 염려해서 저 친구가 뭘 세우라 그랬어? 보증인을 세우래요. 그럼 나하고 저 빌려주는 채권자하고 보증채무라는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누가 안 갚으면 이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안 갚으면 보증인인 내가 대신 갚겠다고 저 친구하고 나하고 계약서를 쓰는 거야. 이게 뭐죠? 보증채무라는 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증인은 자기의 전 재산으로 채무와 책임을 부담한단다. 아까 얼마죠? 1억을 빌려주기로 했잖아. 그럼 1억을 안 갚으면 누가 1억을 갚아야 돼? 내가 내 전 재산을 들어가지고 1억이라는 범위 내에서는 내가 다 갚아야 될 1억을 다 갚아야 될 그런 의무를 부담하며 이 점에서 자신의 특정 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인과는 구별된다. 물상보증은 뭐냐면 내가 저 친구한테 책임을 지되 얼마큼만 책임지겠다? 요 자동차 가액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내가 책임을 지겠다. 요 자동차 값에 해당하는 것만 책임지겠다. 이걸 말한다? 물상보증입니다. 그래서 책임은 지지만 내가 전체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책임지는 건 내 자동차 가액 안에서만 그 범위 내에서 그 물건 안에서만 이 물건 자동차 값에 해당하는 것만 내가 책임지겠다. 그건 물상보증인의 성격이라 한다. 그렇게 구분합니다.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생긴다. 그게 보증계약이야. 누가하고? 내가 이 채무자하고 지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계약서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채권자하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안 갚으면 채무자가 안 갚으면 내가 대신 너한테 갚겠다고 이렇게 채권자하고 보증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이게 바로 보증계약이고요. 그래서 체결하며 이때 주채무자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여기 주채무자가 누구죠? 표현을 하나씩 보는 거야. 이 친구를 보고 뭐란다? 주채무자입니다. 나는 뭐죠? 종채무자입니다.
왜? 이 친구가 먼저 주 계약을 체결했잖아. 갑기로. 그러니까 채무자가 되는 거고 주된 채무자가 되는 거고 나는 보증인으로서 종된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종채무자. 그래서 주채무자, 나는 종채무자의 성격이 된다. 그렇게 구분하십시오. 그때 보증채무는 부중성을 가지므로 주채무의 소멸에 따라 무효 소멸하고 주채무에 관해서 생긴 사유는 모든 보증채무에도 영향을 미친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 친구가 갚아야 될 의무가 있었죠? 그럼 나도 뭐 하라는 얘기야? 당연히 이 친구가 안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야.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을 갚았어. 반만 갚았어. 그럼 나도 얼마면 돼? 반만 갚으면 돼. 다 갚았어. 그러면 채무가 소멸되죠? 나도 자동적으로 뭔다?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주채무자의 권리관계가 그대로 보증채무 나한테도 그대로 승계오는 거, 그걸 부중성이라는 표현을 쓴 건 그런 뜻으로 새기십시오. 또 보증채무는 그 보충성에 기하여 주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비로소 보증인에게 변제 의무가 발생한다. 무슨 말이죠? 내가 보증인인 건 이 친구가 몇 개월 내에 갚기로 했느냐? 3개월만 돈을 쓰고 갚기로 했어. 그럼 3개월 동안은 나는 갚아야 될 의무가 나는 발생이 안 해? 안 하죠. 3개월 동안은. 근데 3개월이 지나면 이 친구가 갚아야 될 의무가 발생했죠. 근데 안 갚았어. 그럼 누구한테 그 책임이 온다? 내가 갚아야 될 의무가 그때 발생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 친구가 안 갚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대신 갚아야 될 그런 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고 또 이에 위반하여 채권자가 청구할 때는 보증인에게는 뭐였다?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는 그 말. 참 어려운 말이야. 뭐라고?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무슨 말이죠? 자, 이 친구가 돈을 기한이 지났는데 안 갚어. 그럼 이 친구가 뭐죠? 나한테 대신 갚어 라고 올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뭐라고 할까? 야, 이 사람 재산 조사해봤어? 무조건 나한테 오지 말고 얘가 돈을 꼬부쳐 놓은 게 있는지 다른 재산이 있는지 먼저 좀 찾아보란 얘기야. 그렇게 해놓고 독촉도 하고 야 빨리 갚아라고 얘한테 독촉도 하고 그 다음에 얘 재산 상태도 확인해보고 그러고도 없으면 나한테 오란 얘기입니다. 이거 밑도 끝도 없이 얘가 얘 보고 갚으라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고 뭐시 내가 돈 많다고 나한테 무조건 갚으란다? 나 그거 못 받아들여. 얘한테 먼저 독촉장을 보내라. 독촉장이 뭐죠? 최고라는 게 우리말로 말하는 독촉이라고 받으면 돼. 근데 검색은 뭐죠? 검색해보란 얘기야. 뭘 검색하라는 얘기야? 이 채무자의 재산을 검색해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까 항변은 뭐죠? 대항할 수 있다요. 그렇게 먼저 얘한테 그렇게 요구 좀 해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 친구의 갚으라고 독촉도 하고 이 친구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조사 좀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없다고 하면 그 다음은 나한테 오야지. 뭐 얘한테는 아무것도 확인 안 하고 나한테 무조건 갚으라고 한다? 나 못 갚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누가 한단다? 보증인인 내가 저 채권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 게 문제예요. 우리 보증 중에 무슨 보증 있죠? 연대 보증이라는 거 있어. 근데 태반의 보증은 거의 90%가 뭐야? 거의 100%예요. 연대 보증을 세워요. 그냥 보증을 안 세워. 이렇게 안 세워. 무슨 보증 세워? 연대 보증을 세웁니다. 그럼 연대 보증은 뭔지 아십니까? 이 친구가 빌린 거와 똑같은 걸 내가 빌린 거로 다 그렇게 인정해버려. 그래서 이 친구가 안 갚아? 그럼 누가 갚아야 되는 거야? 내가 빌린 거로 보는 거야. 내가 갚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하고 나하고를 채무자하고 보증인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보는 거. 이걸 무슨 보증을 한다? 연대보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연대보증을 쓴다는 건 내가 이 친구한테 저 친구한테 내가 1억 빌린 거와 똑같은 게 그 연대보증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 안 갚아? 그럼 최고검색 항변 못해. 야, 얘 재산 뒤져봐. 그 다음에 없으면 나한테 와. 그 말 못해. 당연히 나도 빌린 거와 똑같은 놈이 되니까 내가 갚아야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때 연대보증에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냥 보증일 때는 최고 검색하면서 여기다 먼저 채무자한테 먼저 달라고 해. 나한테 오지 마. 할 수 있지만 연대보증에서는 나한테 오지 마. 말 못하는 거야. 그냥 갚아야 되는 거야. 그게 연대보증이라는 거야. 그래서 연대보증 쓰는 그런 논팽이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소리 있어요. 그건 논팽이만 그런 거 아니야. 여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연대보증 쓰는 사람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하여튼 연대보증이라는 게 요새는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가족끼리는 아직도 그런 거 소중한 경우가 많죠. 자, 그까지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상계와 압류라는 말이죠. 상계는 뭐죠? 한자로 쓰니까 서로 상자. 상계 쓴 게 아니라 서로 상자 계산할 계자. 상계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어.
근데 중간에 이 친구도 나한테 또 100만 원을 또 빌렸어. 그럼 100만 원 빌린 거 있고 100만 원 갚을겠잖아. 그게 뭐죠? 서로 까불시기 하자. 그것도 없었던 걸 하자. 이게 뭐죠? 상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상계라는 개념이죠. 자, 거기 예를 들어 놨죠. 갑이 을에 대해서 100만 원을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도 갑에게 70만 원을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 자, 갑과 을 관계야. 들어가서 자, 갑은 거기 갑이 을에 대해서 1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었죠? 그럼 여기다가는 100만 원을 줘야 될 게 있고 거꾸로 갑은 을한테 70만 원을 줄 게 있더라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갚아야 될 상환기간 서로 동일할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죠. 그럼 일단 동일하다고 가정해. 갚아야 될 날짜는 똑같아. 그때는 뭐 하면 되죠? 갑과 을이 서로 간에 야 100만 원 받을 게 있고 여기다 100만 원 70만 원 줄 게 있으니까 서로 상계해버리면 얼마만 주면 됩니까? 이때 여기는 30만 원만 주면 되겠죠. 상계하면. 그렇죠? 100만 원 줄 거 있고 여기다 또 70만 원 줄 게 있으니까 그때는 여기다 1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여기 70만 원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때는 서로 상계를 시켜버리면 을은 갑한테 얼마만 주면 돼? 30만 원만 주면 되겠죠. 그죠? 이걸 상계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계 개념에서 둘로 갈라져요. 어디냐면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상계에서는 거기 상계를 하는 쪽의 채권을 뭐라 부른다? 그걸 자동채권이라고 상계되는 쪽의 채권을 뭐란다? 그걸 수동채권이라 한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줄부터야. 곧 이거는 판례 문제 풀다 보면 나오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일반적인 여러분들 보험계약서는 이거 설명 안 나와. 근데 판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 상계에 관해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때 상계하는 쪽의 채권 앞에서는 누구죠? 70만 원. 이 누가? 갑이야. 갑이 을한테 70만 원 줄 게 있는데 이때 7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100만 원을 받을 게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 을은 갑한테 얼마만 주면 돼? 30만 원만 추가적으로 더 주고 서로 없었던 걸 하면 된다. 맞나? 반대인가? 다시 갑이 을한테 70만 원을 뭐죠? 줄 게 있어. 그러면 을은 갑한테 또 100만 원을 줄 게 있어. 그럼 서로 까보시면 100만 원을 줄 게 있고 70만 원을 써. 그러면 이쪽이 채권자. 그죠? 30만 원 더 받을 채권자가 되죠? 이쪽이 일종의 채무자 성격으로 해서 까보시면 30만 원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까보셔야 될 것, 여기서 이제 을이 뭐라고 하죠?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줄 게 있고 7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지금 내가 100만 원 갚으면서 그때 동시에 100만 원을 갚고 여기서 70만 원이니까 그때 100만 원 대신에 내가 너한테 얼마 줄게? 30만 원을 줄게. 이렇게 말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갚겠는데 또 70만 원 또 네가 나한테 줄 것도 있으니까 지금 내가 너한테 서로 까부시고선 남는 돈 잔액 30만 원만 너한테 줄게 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상계하는 쪽의 채권을 뭐란다? 그걸 자동채권이라고 하고 상계받는 쪽의 채권을 뭐란다? 그걸 수동채권이라 한다. 그때 을이 갖고 있는 채권은 이게 자동채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갑이 갖고 있는 이 채권은 뭐가 된다? 수동채권이 된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상계를 위해서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즉 줄 것 받을 것이 서로 있어야 되고 양채권이 변제기에 도래야 된다. 근데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아도 돼. 나중에 이 친구한테는 70만 원 나중에 받을 걸 지금 뭐 하자는 얘기야? 지금 계산해서 내가 30만 원 너한테 먼저 줄게 라고 하는 건 그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즉 변제기라는 건 갚아야 될 기간인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먼저 줄게 라고 하는 건 괜찮아? 괜찮죠. 변제기가 지나서 줄게 이건 안 되지만 변제기가 즉 갚아야 될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내가 먼저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괜찮다라는 말을 쓴 거야. 변제기 이전에 지급할 의사가 있으면 그거는 먼저 갚으니까 아직 갚아야 될 시간이 도래하지 않은데도 지금 내가 먼저 갚아줄게 라고 하는 거 그거는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압류라는 말은 뭐 거기 뭐 어려운 건 아니죠. 특히 금전채권 협의 세 번째 줄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의 착수로서 집행기관이 우선 채권자의 재산을 사실상 법률상 처분을 금지하게 생하는 강제기 이게 압류예요. 따라서 이 친구가 나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 그럼 이 친구 재산에 대해서 내가 뭐죠? 압류 처분이라는 거 하죠. 압류하면 그 재산을 판다 못 판다? 처분이 못하는 거죠. 압류했으니까 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때 묶어버리는 거 그런 걸 일종의 압류 처분이라고 한단다. 그렇게만 이해하십시오. 자, 대리권 및 표현대리라는 게 나오죠. 대리라는 게 뭐죠? 대리.
보세요. 여기 갑, 을, 병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갑하고 을하고 어떤 법률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두 친구가 갑하고 을이야. 그럼 둘이 어떤 매매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이 주택에 대한 팔고 사는 매매계약서입니다.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주택을 여기다 팔겠대. 그럼 이 친구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에 대해서 팔겠다고 둘이 매매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다른 데 가느라고 시간이 없어. 못하겠대. 그럼 누구한테? 나한테 대리권을 줍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죠? 본인이라고 하고 이게 상대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뭐가 된다?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한테 대리권을 줘서 자기가 바빠서 못 가니까 나보고 대신 가서 매매계약서를 쓰랍니다. 그럼 나는 대리인이죠? 그럼 누가 한 행위는 대리인이 한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본인이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본인이 계약서 써야 될 걸 본인이 하고 나한테 대리권을 줘가지고 내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면 내가 체결했지만 그 효력은 나한테 발생하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직접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걸 뭐라 한다? 대리권이라고 한단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근데 그 밑에 대리권이 없는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뭐다? 무효다. 즉 대리권도 안 줬는데 지가 대리인양 가서 지가 먼저 계약서 썼다. 효력이 또 없다? 없다.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란 얘기입니다. 근데 무권 대리 중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즉 본인한테 효력이 발생하는 무권 대리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란다? 표현 대리. 그 밑에 표현 대리라는 건 대리권이 없는 자가 이 병이 아무런 대리권이 없어. 즉 여기다 대리권 수여를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럼 대리인이 아니잖아. 근데도 대리권이 수여인가와 같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럴 사유가 있어요. 세 가지가 나와. 그럴 때는 이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행위도 누가 한 거로 본다? 본인의 한 행위로 봐가지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있더라. 이걸 무슨 대리란다? 표현 대리란다. 거기 한자로 쓴 게 어떻게 썼죠? 표자에다가 현자 어떻게 썼어? 이거 뭐라고 읽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자로 견자입니다. 볼견자입니다. 그래서 표견 대리인데, 예, 표견 대리인데 사실은 읽을 때는 뭐란다? 표현 대리 이렇게 읽어요, 이걸. 뭐 일본에서 나온 건가? 하여튼 뭐 해서 우리말로는 견자로 써놓고 읽기는 현자로 쓴다. 원래 현자는 뭐죠? 여기 임금왕자가 들어가야 되는 이게 표현자거든. 근데 이게 없이도 표견대리가 아니라 어떤 학자는 표견대리라고 읽어 지금도. 근데 보통 이걸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왜 우리 시험 문제에서 관련이 있을까? 그 밑에 표현대리에 대해서는 세 가지 거기에 사유가 나오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야. 표현대리라는 건 세 가지 사유가 나와. 민법 125조, 126조, 129조 3개 조문에서 나오는데 표현대리는 원래는 대리권이 없는 데가 대리권 수요 표시가 뭐냐면 본인이 제3자나 상대방이나 그 밖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대리권이 있는 양이라고 얘기해 줬어. 저 사람 내 대리인이야. 이 사람이 이 사람 내 대리인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진짜는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안 줘놓고도 대리인 양. 또 이 친구가 대리인이야 하고 돌아다니는 걸 이 사람의 대리인이야라고 이 새끼가 돌아다니는 걸 방치하고 내버려뒀어. 그러면 나중에 계약서를 쓰면 이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 아, 이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와서 계약서 쓰는구나 라고 믿고 계약서를 썼잖아. 그때는 무효가 아니고 이 친구가 계약서 쓴 거와 같은 효력을 인정한다. 그 갑에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입니다.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자 원래 대리권은 뭐만 했느냐?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만 권한 줬어. 돈은 받아오지 말고 돈은 통장에 입금시키랬어. 근데 이 새끼가 계약 체결하고 돈도 지가 받아가지고 지가 써버렸네. 그걸 뭐한다? 권한을 넘는 표현들입니다. 그때는 즉 대리권은 계약 체결 것만 줬는데 이 새끼는 계약 체결 플러스 대금 수료까지도 같이 해버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권한을 넘는 대리권을 행사했죠. 그것도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야 여기다 준 건 무효니까 나한테 나눠. 그럼 이 사람이 뭐라죠? 이 사람이 야 이 사람이 와서 계약 대리권 있다고 하면서 대리권 갖고 왔고 그 수여된 증명서도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친구가 돈 달라니까 여기다 돈 줄 수밖에 없었지. 설마 돈 주겠다는 건 네가 그 대리권을 안 줬다는 건 난 몰랐어. 당연히 이 사람들 돈 수령할 권한이 있는 줄 알았지. 그거는 대리권 했지만은 권한을 넘는 표현대로서 본인도 책임져야 된다. 그 돈 지가 받은 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대리권을 줬다. 이 대리인의 권리가 소멸이 됐어. 벌써. 근데 소멸된 이 새끼가 가서 했어.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을한테 통지하지 않았어. 이 친구는 이제 더 이상 대리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리인이라고 하고 오더라도 이제 이 사람하고 계약서 쓰면 안 돼. 라고 여기다 통보를 안 해버렸어.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됐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사람, 대리권이 있는 것을 믿고 있던 사람 있죠? 그때는 이 사람한테도 표현대로서 이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세 가지입니다. 그게 그 밑에 표현대로에 대해서 나온 게 있죠? 뭐로 돼 있어? 보험회사 영업수장이 그게 판례에 나왔던 시험문제 나왔던 거야. 세 번째 그 하이픈 친 거 중간쯤에 표현대로 중간쯤에 보험회사 영업수장이 보험 모집 사원이 아닌 자에게 그 영업소의 영업과장 명함을 만들어주고 그 회사 전용의 보험 청약서 등을 교부한 후 그 사람이 모집한 보험을 성립하도록 하여 주기도 하였다면 그 밖의 보험계약 체결에 관해도 대리권을 주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거는 대리권이 없는 자한테 영업소장이냐 하고 대리권을 줬잖아. 명함 파서 줬잖아. 하겠잖아. 그럼 대리권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건 없지만은 표현대로로서 누가 책임진다? 그 보험회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게 표현대로예요. 또 하나 있죠? 영업소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는 근무한 사실 있고 보험계약도 동설계사가 관여해 체결했어. 쉽게 말하면 이 친구한테 내가 보험계약을 체결했어. 그리고 보험료 1회 보험료도 받아서 내가 갚았어. 근데 중간에 나 뭐 했어? 보험회사에서 잘렸어. 그러면 더 이상 이 친구한테 보험료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보험회사가 이 친구한테 연락도 안 했어. 당신 계약 체결하고 보험료 받아갔던 박수사가 이제는 더 이상 보험설계사, 당신 담당 보험설계사가 아니니까 거기는 더 이상 보험료 받으러 가더라도 주면 안 돼요 라고 통보를 했어 안 했어? 안 해버렸어. 그럼 나는 대리권이 소멸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한테 가서 2회 보험료, 3회 보험료 받아다가 내가 횡령해버려서 써버렸어. 그럼 이 친구는 뭐 할까? 아니 계약서 썼었고 1회 보험료도 제대로 받아갔으니까 나는 2회, 3회 받으러 온 게 당연히 얘가 권한이 있는 줄 알고 나한테 보험료 줬겠지. 근데 보험회사는 지대로 못 받았으니까 그 보험료 책임은 지대로 안 진다.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험회사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험료 낸 거로 간주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표현대로에 관련된 내용이다. 아셨죠?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마지막 공시최고라는 말이 나오죠. 간단하게만 정의하죠. 공시최고가 뭐냐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만 얘기할게. 우리 시험 문제와 관련돼서는 자, 수표 같은 거 있죠. 보험료를 받는데 어음이나 수표를 받아. 근데 어음이나 수표를 뭐 했다는 얘기야? 분실해버렸어. 그럼 어음 수표 분실해버리면 그 효력을 뭐 해야 돼? 빨리 소멸시켜야 돼. 왜? 그건 하나의 유가증권이니까 그거 가진 사람이 갖다 또 써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소멸시키는데 어떤 방법을 한다? 일단 공시최고라는 걸 합니다. 즉 관부하고 그다음에 일간신문 두 군데다가 공고를 해야 돼요. 어음 수표 그 번호 있잖아. 그걸 가지고 여기다 공시 신문 같은데 가끔 밑에 보면 나와요. 그 광고단 있죠? 거기 보면 이만하게 이렇게 해서 공시최고라고 해야죠. 그 어음 번호, 수표 번호 써 있고 금액 써 있고 원래 소지자 주인이 누구였었고 근데 이걸 중간에 뭐 했다는 얘기야? 분실했다. 그래서 이걸 소지한 사람은 언제까지 이것 좀 신고해 주십시오. 만약 어느 날짜까지 그게 이제 공시최고 기간이야. 그 기간까지 이거에 대한 게 회수가 안 되면 그때는 이 권리가 뭐한다? 이 금액 써 있는 거, 그 어미나 수표에 써 있는 금액 있잖아. 그 권리가 뭐한다? 소멸된다. 액수가 그게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였다. 그럼 100만 원짜리 수표는 뭐한다? 효력이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공시최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이게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먼저 알리는 겁니다. 이런 수표 주순 사람이 있으면 그거 신고하십시오. 만약에 신고 안 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그 수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는 무효로서 종이 쪽지에 지나지 않는 게 된다라고 써놓고 그때까지도 누가 사용을 안 했어. 그러면 원주인 있잖아. 그 사람이 다시 어음 수표를 다시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그 잊어버린 그죠? 그 효력이 소멸됐다 해서 그 돈이 100만 원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다시 그 발행했던 사람이 다시 그 은행 가서 어음 수표를 새로 발급받아서 100만 원짜리 새로 발급받으면 돼요. 이런 절차를 갖추는 걸 한마디로 말한다. 공시최고라고 하자. 거기 읽다 보면 재권 판결이라는 게 있죠. 그 재권이 뭐죠? 제거할 제자야. 권리를 제거한다. 그러니까 원래 수표가 100만 원짜리 권리가 있던 거잖아. 그죠? 근데 그 권리를 뭐 하는 거야? 공시최고에서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언제까지 이것이 회수가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회수 안 되면 이 어음 수표는 뭐 한다? 이제는 100만 원짜리 자격이 없어진다. 그걸 재판에서 판결로 받는 거. 그게 재권 판결입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재판을 받으려면 먼저 효력이 소멸된다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 그걸 재권 판결을 받기 위한 공시최고라고 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 양도담보 물상대위 추심명령이란 말이 나오는데 먼저 양도담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 이 친구한테 내가 돈을 1억을 빌려줘. 근데 그냥 빌려주면 나중에 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게 뭐냐? 1억짜리 집이 있어. 1억에 해당하는 집 있어. 그럼 그 집을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기란 얘기야?
나한테 일단 이전하라는 얘기야. 네 명의로 되는 집 내 명의로 바꿔놔. 그러고 나중에 네가 나한테 돈을 주면 1억을 주면 뭐 하겠다? 다시 소유권 너한테 원상복구 시켜주겠다. 이런 걸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너한테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대신 네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나한테 이전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진짜 이전한 게 이전했지만 완전한 이전이 아니야. 잠시만 이전하자 이겁니다. 언제까지만? 네가 돈을 갚을 때까지만. 그럼 갚으면 다시 소유권은 너한테 다시 뭔다? 원상복구해서 다시 돌려주겠다. 이게 전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매매 계약이 아니야. 잠정적인 매매 계약으로 체결하는 거를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걸 일종의 뭐란다? 양도 담보라고 한단다. 그래서 이건 법에서 허용되는 게 아니라서 옛날에는 탈법행위라고 했었는데 요새는 대법원 판결에서 이런 걸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빌려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권리를 보정받는 그런 방법도 있다. 자, 물상대유라는 거. 아까 쉽게 말하면 물상대유는 뭐냐면 아까 이 친구가 이제 예를 들면 건물을 갖고 있었고 근데 내가 돈을 빌려줬다 그랬죠. 근데 이 친구한테 나중에 건물에다 내가 저당권을 설정했잖아. 근데 문제는 이 건물에 화재가 나버리면 건물 보고 빌려줬는데 건물에 화재 나버리면 꽝이 되잖아. 난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뭘 들게 죠? 화재보험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화재가 발생했어. 그럼 나는 이 건물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던 이 권리가 다시 저 화재보험금 받는 데 있죠? 그 보험금으로 다시 이 권리를 이전시켜버려. 그러니까 여기다 설정했던 저당권이 어디로 옮겨가는 거야? 보험금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어디에 붙어있던 저당권이? 건물에 붙어있던 저당권을 어디로 옮긴다? 화재보험금, 그 보험금으로 저당권을 이전시켜버린 거야. 이걸 뭐한다? 물건 위에다가, 물상이라는 건 물건 위에다가 뭐한다? 대신 그 지위를 이전한다. 물상 대위, 대위라는 건 대신 지위를 이전한다, 대신한다 이랬었죠. 그러니까 물건 위에다가 어디 물건에 있던 거? 원래 건축 주택에 붙어있던 저당권 권리를 어디로 옮겨버렸다? 저 보험금 받는 거로다. 화재보험금을 받아야 되잖아. 그 보험금을 옮겨가지고 내가 뭘 받으면 화재보험금에서 그 1억을 회수하면 되는 거. 이렇게 하기 위한 옮겨가는 걸 뭐란다? 물상대위. 그럼 물상대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뭐 해야 된다?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화재보험금 여기다 주지 마세요. 내가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나한테 주세요. 라고 그 압류해놓고 그걸 내가 회수하는 거. 그건 물상대위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자, 마지막 추심명령. 추심명령은 거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민법상의 대위 절차 없이 압류채권자가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추심명령이라 한단다. 말이 참 어려워요. 이건 뭐냐면 아까 똑같아. 자, 화재보험을 들어놨다 했잖아. 그죠? 그럼 이 친구한테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못 받을 걸 염려해가지고 내가 압류를 했는데 그거다 보험회사한테 또 화재보험을 들어놨잖아. 그럼 그때는 화재보험금에 내가 뭐 했댔죠? 물상대위 절차로서 압류 절차 같은 걸 먼저 거치라 그랬잖아. 근데 그걸 안 하고 여기서 말하는 추심명령은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저기다 받아야 될 거. 그러면 이 친구가 내 입장에서 뭐죠? 주채무자라고 그래. 내 입장에서는 나한테 갚아야 될 사람. 주채무자죠? 그 다음에 저 보험회사는 여기다 보험금을 줘야 될 채무자죠? 그래서 보험금을 줘야 될 채무자. 저걸 말한다? 제3채무자. 그 표현이 어려워. 제3채무자는 누굴 말한다? 주채무자한테 또 돈을 줘야 될 사람. 화재가 나면 화재보험금을 누가 줘야 된다? 보험회사. 보험회사도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자가 되는 거잖아. 그때 내 입장에서 본다면 내 돈을 빌려간 친구는 주채무자가 되고 그때 화재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저 보험회사는 제3채무자가 된다. 아셨죠? 그래서 화재보험 보험회사가 제3채무자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누구한테 제3채무자를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불이 났으니까 보험금을 줘야 될 것은 저 보험회사죠? 저 보험회사한테 이 친구가 나한테 갚을 돈을 갚을 수 없는 형편이 발생했으니까 이 친구한테 줘야 될 보험금을 누구한테 주라? 여기다 주지 말고 나한테 주세요. 라고 법원에다가 제기하는 겁니다. 추심명령을 청구합니다. 추심명령을 청구하죠. 그럼 법원에서 그렇게 하라 라고 추심명령을 내려버리면 저 친구가 여기다 줄 게 아니고 나한테 그 돈이 직접 오게 됐습니다. 그럼 법원에다 그걸 내려면 법원에서 그 맨 밑에 보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된다. 그럼 법원에서 보냅니다. 뭐라 보내죠? 자, 채무자 이 친구한테도 네가 받을 보험금 있잖아. 그거 저 보험회사가 나한테 직접 줄 거니까 너 그리 알아라. 통지하고 보험회사인 제3채무자한테도 이 친구한테 즉 보험금 받을 친구한테 주지 말고 그 채권자인 다쿠스한테 직접 주라고 누구한테 송달한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리고 법원에서 추심 명령을 송달시켜 버립니다. 그럼 뭐 하는 순간? 그게 송달된 순간. 저기 도달했죠? 그때 추심 명령의 효력은 발생함으로써 이제는 이 보험금 받을 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채권자인 나한테 그 돈이 직접 들어오게끔 하는 거. 그때 이거 잡는 걸 법원에서 그렇게 보내는 걸 뭐란다? 추심 명령이라 한단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아셨죠?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이 조금 빨리 나갔는데 맨 마지막 장이 뭐죠? 수고하셨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저기 어디 개업식 하는 데 가보면 제일 많은 이름이죠? 여러분들 지금 시작은 뭐였죠? 미약합니다. 그러나 내년 4월 때는 뭐 된다? 창대해야 된다. 합격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제스로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까지만 여러분들 보험계약법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법률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다음 진도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죠. 여러분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